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을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이득을 볼 확률은 얼마이고 위해를 입을 확률은 얼마인가? 언제나 이 질문을 해야 한다. 간단하고도 유의미한 질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질병의 사망률을 25%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 200명이 5년 동안의 치료 또는 검사를 받을 경우에 해당 사망할 사람이 한 명이 살아남게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는 한 사람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치료의 증례 수가 결국은 200이라는 의미다. 200이라는 의미다. 5년 동안에 치료를 200명을 해서 한 명이 이득을 본다. 그러나 200명은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된 숫자를 볼 수가 없다. 이득이 없는 199명이 위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들을 수가 없다.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군요. 약물 치료의 예를 보자면은 많은 이들이 유해 반응을 경험하는데 보통은 그 치료의 일부를 직접 지불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또 이들은 남들보다도 질병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사로잡히게 된다. 심리적인 위해이다. 한 명이 입을 위해를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최소 치료 증례수는 1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199, 200분의 199는 1로 반올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경험의 절대 위험도와 상대 위험도를 알면 치료 증례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200명의 환자가 있는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위에 언급한 수치에 해당하는 예이다. 9번은 사망 생전 처음인원서 시험약 이약. 여기서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200명의 약을 투여해야 한다. 그러면 사망자 수가 4에서 3으로 25% 감소한다. 보다 형식을 갖춰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비, 학술 제 논문이나 온갖 유형의 선조물이 보이는 것이 보통 이것이다. 위험이 0.75, 0.25, 즉 25% 감소한다. 위험비가 1이라는 것은 시험약이 위협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정보가 위험이 25% 감소하는 것이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보건당국의 홍보물에 유방암 선별 검사 독려하며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이 25% 감소한다고 주장한다면 말이다. 유방암 사망률에 대한 공식 통계를 찾아 그 치료 증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암으로 죽을 확률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다양한 암 사망률이 나열된 미국 암학회 통계가 나온다. 유방암 사망의 평생 위험은 2.7%이다. 평생 사망 위험이 여기서 쓰면 유방암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인지 궁금할 수도 있다. 핑크 리본이니 달리기 행사니 유방암 예방의 달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데 비해 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이니 말이다. 나도 궁금하다. 이보다도 10배는 많은 여성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다. 그러니 달리기는 권장할 만하다. 가당치도 않은 유방암 치료라는 목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달릴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달려서 심혈관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방암 선별 검사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유방암 선별 검사의 전체 사망률 2점은 입증된 적이 없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정기 건강검진은 과잉 의료를 이야기한다. 미국에서는 건강검진 혈례 신체 검사라고 부른다. 마치 자동차 정기검진과 같다. 둘의 공통점은 뭔가 많은 이상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처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 점검을 하면 낡은 자동차에 엄청난 돈을 들이게 된다.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도 교체하기 때문이다. 기술자 손에 들어가면 더 어려웠다. 내 친구 하나는 절대로 자동차 점검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받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년 동안 많은 돈을 절약했다. 사실 차가 굴러가도록 유지하는 데는 별로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물론 브레이크, 디스크, 두께 같은 것은 이따금 확인해야 한다. 왜 우리는 그 친구의 지혜로운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있을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건강검진 코크란을 구글에서 검색하니 북유럽 코크란 센터의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 논문이 첫 번째 결과로 나왔다. 이 논문은 2012년에도 발표되었다. 나는 검색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많은 자료를 찾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특정 질병이나 위험 요인과 상관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피검 여부를 비교한 유의미한 평가 변수가 있는 임상시험을 14건이나 발견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체계적인 고찰을 2019년에 업데이트하면서 한 건의 임상시험을 추가했다. 추적조사 기간의 중앙값도 10년으로 길고 사망자 수도 2만여 명으로 많았다. 전체 사망률 위험비 우리는 임상진료나 기타 이완율 기준치가 대한 선별검사의 효과를 찾지 못했으나 임상시험 한 건에서 선별검사 군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발생 증가, 또 다른 한 건에서는 환자가 보고한 만성질환의 발생 증가를 확인했다. 또 다른 임상시험 한 건에서는 6년 동안의 임상시험 참가자 1인당 새로운 진단의 총 건수가 대조군에 비해 20%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의 진료 의뢰 건수, 선별검사 양성 결과에 따른 후속 검사 건수, 수술 건수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는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점을 점검할 때 일반 검진에 이점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결론을 했다. 그러자 정치적인 후폭풍이 밀려왔다. 2007년 덴마크 제약회사는 의료계 일부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정기건강검진이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믿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한 기자가 이것이 약을 더 많이 팔기 위함이 아니냐고 묻자 협회 대변인은 드물게 정직성을 발휘해서 그렇다고 인정했다. 2011년 덴마크의 새로운 행정부가 정기건강검진을 약속했다. 나는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해서 막 완료된 우리의 코크란 체계적 고찰에서 사망률에 대한 정기검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장관과의 면담에 동행한 나의 동료는 자신이 덴마크에서 실시해서 이제 막 끝낸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임상시험의 추적조사 기간에 10년 동안에 사망한 사람은 3,000여 명이다. 우리는 보건부 장관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서 검진은 위해가 크다고 말했다. 정기검진은 더 많은 진단, 더 많은 투약, 더 많은 유해 반응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장관은 정기 건강검진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이것이 새로운 행정부가 근거에 입각하여 선거 공약을 폐기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론을 내면 끔찍한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악평을 많이 받은 통계학자 비웰은 롬버르는 자신의 회의적인 환경주의자에서 기후변화를 부정했다. 창조자를 매우 선택적으로 포함시킨 것에 내린 결론이었다. 한 번 도입된 것은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입된 것은 북유럽 코크란 체계적인 고찰은 2012년 12월에 나왔는데 BBC 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므로써 예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지침에 기초한 것입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고찰에서 1년 후에 북유럽 코크란 센터는 영국 공공기관들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옹호하기 위해 내놓은 온갖 헛소리에 맞서서 영국 연구에 발표했다. 국민보건서비스 40세 이상 건강검진 쓸모없다고 비난을 받다. 등등등등. 나는 영국의학 저널의 기고문을 쓰면서 BBC 시트콤 AS 장관님의 네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대사를 제목으로 사용했다. 내무부 장관 짐 해커가 우리 경에게 한 말이다. 진실 말고 의회에 내놓을 걸 가져오란 말이요. 진실 말고. 영국 보건국은
국민보호 서비스 건강검진의 유효성과 경제적인 가치를 검토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면의 경제적인 모델을 쇄신하게 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양식 관련 질병의 부담 증거에 맞서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였다. 이방론 정후외과 바움이 보고서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처정치를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진단을 받은 건강한 여성 중에서 방사선 치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선별검사로 생명을 구한 여성의 수보다도 많다는 것을 입증했다. 정기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이방한 선별검사도 위해가 크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지도자들과 국민보건 서비스는 이러한 사소한 일에 개의치 않는다. 이 일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돌아갈 때 나는 내 장관님 DVD를 다시 보며 실컷 웃는다. 이 편이 웃는 것보다도 건강에 좋을 테니까. 이로부터 한 달 후 우리 연구팀은 영국 국민보고서의 공정성 결의를 거론하는 논거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서 국민보건 서비스 당뇨질환 분과보건부에서 보건 서비스 건강 프로 웹사이트에서 코크란 체계적인 관찰에 대한 답변이라는 전자고지문을 게시했는데 우리의 체계적인 관찰에 대한 진지한 비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 없이 사람들을 오도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고지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국민보건 서비스 당뇨병 신장질환 분과장 앞으로 보내고 웹사이트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보건 서비스 측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 우리가 받은 국민보건 서비스 답변서에는 영국 정부는 이미 국민보건 서비스 건강검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실시할 것을 결정했고 해당 웹사이트는 건강검진의 장점을 논하는 토론 의정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기보다도 적합한 다른 장소가 있다고 되어 있다. 해당 웹사이트가 건강검진의 장점을 논하는 토론 의정이 아니라면 왜 국민보건 서비스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문제를 논하고서 우리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가? 우리가 체계적인 고찰을 발표했던 영국 의학 저널에 자신들의 비판을 발표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답은 명백하다. 그 싸움에서 국민보고서가 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벌어졌다.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할 영국 국립보건 임상연구가 국민보건 서비스에 영혼을 팔아버렸다. 국립보건 임상평가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국민보건 서비스 건강검진을 받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건강 개선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지하는 데 있어서 당국을 돕는 것이 오늘 발표된 새로운 국립보건 임상평가연구소 브리핑에서 강조하는 사안으로 이 새로운 발표문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 임상평가연구소가 제작적인 브리핑 문건의 일부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이렇게 연령 대상으로 확인해서 매년 사망이 650, 삼장암이 1600, 당뇨 4,000건을 예방할 수 있으며 1년에 당뇨병 진단 4,000건을 예방한다고? 영국 당뇨협회는 정기검진으로 2형 당뇨병 미진단자 85만 명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명을 찾아내야 하는가? 아니면 4,000명을 찾아내지 말아야 하는가? 국립보건 임상평가 보고서 나오고 이들 뒤에 영국의 동료학자 한 사람은 이를 국민보건 서비스 내의 수달린주의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논문 한 편을 나에게 소개했다. 영국 의회 의원들은 국립보건 연구소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영국 공중보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회 보건위원회 보고서에서 국민보호 서비스 검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전문 의료인들이 건강검진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려는 압박을 받는다는 보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낮은 활용률 50% 정도만 건강검진에 참여에 대해 영국 공중보건국은 70에서 75%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내가 볼 때 그게 강제 치료에 가깝다. 정신의학에서나 보던 것인데 이제 건강검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제에 육박한 동의와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영국 국민이 영국 공중보건국보다도 현명하다. 영국 국민이 더 현명하다. 그런데요. 약이 필요 없거나
부작용만 큰 질병과 가짜 질병은 비만 유행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또 보려면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 체중 감량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군요. 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군요. 그리고 비만 유행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2017년 나의 가족은 그리스의 호텔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어느 식사 도중에 나는 호텔 수 외양에 놀라 비만 인구를 집계해봤다. 대량 성인 10명 중에서 9명은 분명히 과체중이었고 매우 심하게 살찐 사람도 많았다. 심하게 살찐 사람들은 즉시 음식을 많이 담고 또 많이 가져가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먹는 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래서 여성 사람은 대략 70개 정도의 작은 팬케이크를 하나하나에 초콜릿 크림을 얹어서 먹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조그만 아이들이 살찐 모습이었다. 그런 아이들은 그 부모들만큼 살찌게 될 터였다. 그런 이들은 대부분 그리스인이었다. 그리스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러니 그곳 호텔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한 이들이다. 그들은 과체중으로 합병증과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것이다. 자신의 삶을 잘 꾸려온 사람들로 일정 정도의 자질력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 나는 그들 대부분이 비만을 자처했다고 본다. 건강성의 위험층과 이성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뚱뚱해지는 것은 질병이 아니지만 거기를 심장, 당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약은 보험 급여가 된다 하지만은 납세자들이 여기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서 과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려다가 과체중이 되고 어떤 일은 생각 없이 무제한으로 먹는다. 개정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때문에 비만이 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비만인 사람들 대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먹는다. 질병 치료가 아니라 위험인자 조절에 사용되는 약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그런 약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크게 낮추지 못하면서 많은 유해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는 모두 갖가지 위험 인자를 지니고 있다. 마치 무한 회전 나사와 같다. 나사를 부지런히 돌리는 것은 제약회사들이다. 우리는 또 제약회사들이 그들이 고용한 부패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범위의 상한을 계속 낮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깨를 파는 영리한 방법이다. 질병을 파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혈압이 현저히 높거나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환자처럼 위험이 상당히 큰 경우나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관련이 없는 문제인 경우에만 약값을 보험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체중을 줄이면 많은 사람이 약 복용을 줄 수가 있다. 보험. 다이어트는 거대한 산업이며 체중 감량 조언들은 대체로 서로 엇갈리고 충돌한다. 어떤 식품은 별로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넣을 만큼 칼로리 함량이 높았다. 달콤한 비스킷 같은 거 이렇게 감량을 하면은 되는데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힘들지만 최선의 방법은 대개 그저 나쁜 습관인 과식을 하지 않으면 비만인 사람에는 약 대신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금기시된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비만 유행 병의 주범은 당이다. 당 소비가 많다는 거죠. 지금 설탕 옆에 설탕들이 많고 이렇게 임상시험에서 코카콜라 이런 것들의 당 음료수에 당 설탕은 어디에나 있다. 케첩, 바비큐 등등등등 망고 가거수 설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설탕은 동량의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는데 두 가지 모두 지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운동 생활의 일부가 되고 운동은 여러모로 좋다. 운동에 위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나이가 들면 달릴 때 발을 높이 들지 않아서 돌뿌리나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들면 또 넘어질 수가 있고 등등의 체중 감량제 절대 복종하지 마라. 체중 감량제가 당신에게 잘 맞는지 의사와 상의해서는 안 된다. 그냥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과체중에는 빠른 해결책이 없다.
대부분의 최저감량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최저감량 대한 그 약들이 많은 유해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기서 권리주의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길 위험을 다수의 체중 3kg 감량 효과와 바꿀 수는 없다. 게다가 체중 감량제를 먹는 사람들은 약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를 못한다. 체중 감량을 통해서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 구글에서 시기 코크란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시기에 대해서 식생활에서 채소율을 높여야 되는 거겠죠. 채소. 놀랍게도 생선은 많이 먹지 않고 미국산 칠면조 꼬리를 많이 먹는데 이런 지방 함유율이 78%가 있다. 순위가 높은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죠. 프랑스는 특히 흥미롭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생활 조언을 무시한다. 지방 함유율이 높은 치즈와 가공육 고기, 쇠고기를 먹는다. 그런데 길의 수명은 길다. 결론은 가장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은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로 한다는 것이다. 식음료 업계가 비만의 주원인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등등등등이 요건데 다양한 식단으로 먹되 고기는 적게 먹고 야채는 많이 먹고 탄수화물 설탕을 피하라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거죠. 식생활 조언은 넘쳐나지만은 자 근거는 희박하다. 식생활 좋은 맥도는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에 식생활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일찌감치 깨달았다. 맥도를 같은 그런 유튜브로서 2017년에 그래서 비건, 비건인 주의자 저는 채식을 한 지 40년이 됐어요. 예, 나는 됐고 했다. 저는 골고루 먹은 지 67년이 됐습니다. 골고루 먹은 지 어느 아침 나는 참석자 전체를 향해서 아침으로 먹은 달걀 프라이 2개와 베이컨 소세지가 얼마나 맛있든지 말한 다음에 이런 음식이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모두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수명이 최소 5년 아니면 10년 연장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건 식단으로 상당히 체중 감량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왔다. 나는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했다. 장기간 지속된 염증성 장질환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다. 그럴 법하다. 식단의 변화가 장내성인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렇게 무작위 뇌측만한 35년간 염증성 장질환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호전되어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채식주의자들은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것은 비타민 B12, 결핍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구글에서 채식주의 보충제 추천을 검색하면 알 수가 있다. 왜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그토록 극단으로 가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 밖 수많은 영양 보충제를 파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존재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 이렇다. 채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충제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채식만 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라. 2000년에 덴마크 국립보건원은 하루에 6개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는 이게 하루에 과일 6개를 먹으라는 의미인 줄 알았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한 방 입고 과일을 한 조각 먹지도 않은 날도 있었다. 알고 보니 채소 포함이었다. 그러니까 사과 3개, 금지막은 토마토와 당근 1개씩 바나나 1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였다. 그래도 역시 꽤나 어려운 일이다. 무작위 관찰 연구는 난관이 가득하다. 관찰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위험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초록에서 나는 저자들이 결론에 뭐라고 썼는지를 궁금했다. 나라면 이런 연구에 기초해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을 텐데 말이다. 저자들은 가덕에 오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는 부모에게 특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정서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실현 가능한 전략일 수 있다고 썼다. 다시 시기 문제로 들어와서 시기나 생활 방식, 환경 요인 등과 질병 사이에 감지하기 어려운 연관관계는 끝없는 공포의 근원이지만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라고 했네요. 관찰해보자 해서요. 여기까지.